안녕하세요, 하봉수입니다. 오늘은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몇 가지 알아봐야 되는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. 손익계산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가정에 있어서는 가계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가정에서 얼마 벌어서 얼마 쓰고 얼마 남았는지 이런 걸 쓰는 게 가계부잖아요. 기업에서도 물건을 팔아서 얼마 벌고 얼마 지출하고 얼마 순이익이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손익계산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그 손익계산서에서 몇 가지 중요한 항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액, 매출총이익, 영업이익, 법인세, 차감전이익, 순이익 이런 게 있는데요. 맨 위에 매출액은 말 그대로 이제 물건을 팔아서 고객한테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. 그리고 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, 매출 원가를 뺀 게 매출 총이익인데요. 이 매출 원가는 쉽게 말하면 직원들의 인건비나 뭐 월세 같은 임대료 이런 건 제외하고요. 실제 제품의 원가만 뺀 겁니다. 그러니까 물건을 팔 때 물건을 사온 원재료값만 뺀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. 그럼 제가 이 보드펜을 들고 있는데 이 보드펜을 뭐 조립하려면 인건비도 필요할 거고 공장을 운영한다면 그 공장의 월세도 있을 텐데요. 그런 거는 제외하고 실제 매출 제품의 원가,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라든지 잉크 같은 이런 원가만 뺀 게 매출 총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게 매출 총이익률인데요. 그럼 어떤 회사가 매출 총이익률이 높을까요? 거의 원가가 없는 IT 기업들이 이런 데 해당되겠죠. 과연 뭐 네이버나 요즘 뜨고 있는 카카오 같은 회사들은 거의 매출 원가가 없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률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. 그리고 또 반대로 마트나 유통업 같은 데 종사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아무리 물건을 사와서 마진을 높게 붙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률이 낮을 거고요. 그리고 이 매출 총이익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운영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제 보통 판매비 및 관리비라고 해서 판관비라고도 합니다. 이 판관비를 뺀 게 영업이익인데요. 이 판관비에는 아까 말씀드린 뭐 인건비라든지 그 월세나 이런 임대료 그리고 뭐 광고비 뭐 이런 것들을 뺀 금액이 영업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기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서 물건을 팔고 뭐 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실질적인 이익이 바로 영업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게 영업이익률이라고 할 수 있고요. 기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뭐 기업이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기업은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그 매출을 늘리고 여기서 이제 비용을 뺀 게 순이익이잖아요. 결과적으로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줄여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기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순이익에 해당하는, 요 이익에 해당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가정과 비교해 본다면 가령 어떤 직장인이 월급을 받고 한다고 하면 월급은 어떻게 보면 매출 총이익과 같겠죠. 뭐 직장의 경우 원가라는 게 따로 없을 테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생활비를 빼면 그 남는 돈이 있겠죠. 이 남는 돈이 기업에서는 영업이익에 해당되는 거죠. 어떤 경우에는 이번 달은 월급 받고 생활비 썼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네 뭐 이런 달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물건을 팔고 그 원가 빼고 운영비 뺐더니 실적으로 남은 영업이익이 0이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. 그러면 그 기업은 사실상 그 영업을 하면서 실제 수익을 못 낸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. 이 영업이익을 얼마나 많이 거두느냐 또 영업이익률을 얼마나 높게 가져가느냐가 그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사업적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영업이익에서 그 이제 요 법인세 차감전 이익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. 그 쉽게 생각하면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건 재테크 순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어떻게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기업이 가진 돈을 가지고 운영해서 뭐 더 벌거나 오히려 또 비용을 지출하거나 할 수 있는데요. 보통의 경우에는 기업이 이제 물건을 팔아서 매출을 올리고 뭐 직원들 인건비 주고 영업이익을 거두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기업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
어떤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. 그래서 보통은 이자 비용이 추가로 나가게 됩니다. 그래서 보통 이자 비용까지 지출하고 남은 게 어떻게 보면 저비세 차감전 이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. 근데 또 반대로 어떤 회사는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많아서 이자 비용이 아니라 오히려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.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아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해가지고 또 돈을 더 벌어서 투자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보통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, 매출 총이 영업이익으로 가면서 금액이 갈수록 줄어드는 게 정상입니다. 여기까지는 보통 줄어들죠. 그리고 여기서 보통 비용 이자나 이런 걸 내고 나니까 여기서도 오히려 비용은 더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특정한 회사는 또 투자를 잘하고 돈이 많은 회사는 오히려 돈이 늘어나기도 합니다. 영업이익보다 법인세 차감전 이익인 경상이익이 더 큰 경우도 있죠. 가정의 경우도 뭐 마찬가지겠죠. 월급 받고 생활비 지출하고 남은 돈이 있는데 요번에 집을 샀어요. 그래서 집을 사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 비용을 또 추가로 내고 나니까 돈이 더 쪼그라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요번 달에는 뭐 주식 투자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왔어요. 그래서 월급 빼고 월급에서 생활비 빼면 얼마 남아야 되는데 이번 달은 주식 투자도 하고 이것저것 해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 돈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. 그것처럼 기업에 있어서도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는 오히려 영업이익보다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죠. 이 법인세 차감전 이익에서 이제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순이익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은 이제 매출에서 이제 원가 뺀 매출 총이익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법인세 차감전 이익 그리고 순이익까지 와서 이익을 낸다고 볼 수 있고 이 이익을 최대한 많이 내서 또 새롭게 또 투자를 해서 매출액을 다시 또 더 높이고 그리고 순이익을 또 더 높이고 이런 회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의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. 근데 이렇게 그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실 때 그 올해 거 아니면 최근 거 손익계산서를 보시겠지만 그 손익계산서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이 손익계산서의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꼭 요번에 거, 이번 거 손익계산서만 보는 게 아니고요. 과거 5년치나 과거 10년치의 그런 손익계산서의 흐름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.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말 그대로 매출액도 늘어나고 매출 총이익도 늘어나고 순이익도 늘어나고 영업도 늘어나고 다 같이 늘어나면서 성장하는 회사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겠죠. 근데 반대로 또 매출액도 줄어들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도 줄어드는 회사는 그만큼 좀 경영이 어려워지고 또 회사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또 볼 수 있겠죠. 근데 이제 또 특이하게 그 매출은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줄어드는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보통 매출은 계속 늘고 있는데 이상하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줄고 있는 이런 회사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. 첫 번째로 사업을 막 이것저것 벌려가지고 매출은 늘어나는데 그것만큼 수익은 안 돼서 순이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번에 광고를 막 엄청 해서 매출은 조금 늘었는데 광고비를 너무 많이 써서 순이익은 별로 안 나오는 회사도 있을 거고요.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자본 활용, 벌어들인 돈을 제대로 활용 못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. 근데 또 반대로 좋은 투자를 해서 사실 좋다는 표현도 이제 개인의 이제 판단 기준에 따라 틀리겠지만 좋은 투자를 해서 그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액도 늘어났고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되고 있는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.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투자를 이런 상황을 유의미한 순이익 감소라고 표현하는데요. 그러니까 이제 순이익을 감소하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.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매출액도 늘어나고 회사도 잘 되고 있지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줄어들고 있다. 근데 이때 만약에 이제 이런 유의미한 순이익 감소 때문에 그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매출이 늘어나 있으면 이 투자가 끝날 때쯤에 비용을 많이 쓰다가 비용이 거의 다 쓰는 게 끝날 때쯤에는 이 늘어난 매출액으로 인해서 순이익이 갑자기 폭증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. 이렇게 어느 정도 투자가 어느 정도 끝나가고 비용 지출이 끝나가고 순이익이 폭증하게 되면 그 주가는
그동안 하락했던 걸 만회할 정도로 크게 오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매출은 느는데 순이익은 감소해서 주가가 빠지는데 나는 그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기업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번 돈을 가지고 재투자해서 회사를 계속 키우는 것도 중요하죠. 그리고 만약에 매출을 늘리기가 힘들다면 이렇게 재테크를 해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투자나 이자 비용, 뭐 이자 수익을 발생시켜서 그 계속 또 순이익을 늘려가는 회사가 좋은 회사겠죠.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손익계산서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매출 총이익률, 영업이익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익률이 높은 회사인지 마진을 많이 버는 회사인지 아니면 적게 버는 회사인지 이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토대가 되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한 번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오늘은 이렇게 손익계산서와 손익계산서에서 몇 가지 중요한 항목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차대조표라고 해서 자본 상태표라고도 말하는데요. 그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차대조표는 그 쉽게 말해서 기업에 있어서 그 재산 목록 그리고 대출 목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회사가 어떤 재산들을 갖고 있는지 또 그리고 어떤 대출이나 빚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대차대조표라고 하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그 대차대조표에서 몇 가지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증 댓글이나 뭐 응원의 댓글 또 조언의 댓글 많이 좀 달아주시고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